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현상, 그리고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이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렇게 속속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운동화 업체인 이 반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그리고 구찌 같은 이런 명품 업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도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은 전부 다 이제 로블록스라는 그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활동들을 아주 많이 마치 유행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 같은 데서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하고는 다른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하고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행사를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 지금도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신 각종 타종 행사 같은 것들을 이런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이런 시도들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도 로블록스에서 어떤 그 뉴욕에 있는 쇼룸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안에서 내 방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꾸미고 배치해서 이렇게 꾸미고 그런 내용을 그런 그 디자인된 방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뭐 공유하고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은 많은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런 공간은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화면 안에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게임 외에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2026년까지 적어도 1시간 이상 메타버스에서 생활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어디까지라고 정의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를 메타버스라고 이름 지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수치 자체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가상 공간을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 자체는 우리 생활에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런 현상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가상 공간에서 활동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상호소통 같은 것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이라는 개념이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연결해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간단한 어떤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쓴 글이라든지 찍어서 올리는 사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창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인정받고 그리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꾸면서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그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메타버스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점점 정의가 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약 80조 원인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큰 금액을 내고 블리자드 액티비전,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콜 오브 듀티 같은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갖다가 인수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게임 개발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물리 엔진 안에 사람과 장소, 사물을 집어넣고 그 모든 것을 각각 연결시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 방법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기반 자체는 이때까지 우리가 흔하게 활용되어 왔었던 게임 엔진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는 데서 그 개발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유니티에서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전까지는 이제 유니티 자체가 게임 엔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은 방금 그 저기 보셨던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사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움직임 자체가 게임에서만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활용됐던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에 활용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CEO인 존 리키텔로 씨가 이제 표현한 바에 따르면은 향후 10년 이내에 인터넷상의 실시간 3D 컨텐츠가 3%에서 4%, 지금은 이제 3%에서 4%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50%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생활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3D로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향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인터넷 그 컨텐츠 트렌드는 영상이고, 특히나 이제 스트림 영상, 그리고 시청자 참여형 영상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더 쉽게 AR 컨텐츠, VR 컨텐츠, 그리고 게임과 같은 이런 가상의 아바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컨텐츠가 5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들,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자체는 이제 뭐 게임 엔진에서 출발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유저 협업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이나 X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3D 프로젝트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기반 기술이 되는 거죠. 게임 안에서 사용됐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이제 현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쓸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마 조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게임이라는 게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자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서버의 상태를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공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 하나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오퍼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쓰였던 노하우나 기술 같은 경우에도 리얼타임으로 디지털 트윈을 관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더 서비스나 이런 데이터를 버전업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 기술들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 엔진으로 활용이 될 때는 유니티가 게임 엔진으로 활용이 될 때는 뭐 진가라든지 EA라든지 뭐 이런 유비소프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임 회사들하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회사들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건설 회사들,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항공 쪽 회사들이나 어떤 자연 리소스 그러니까 뭐 어떤 연료 같은 것들 어떤 개발을 하는 이런 회사들하고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유니티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유니티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유니티 관련 일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도 이제 유니티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들, 이런 건축 시각화 프로젝트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연극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타버스 프로젝트까지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반 기술을 갖지만 이제 활용되는 네. 그래서 뭐 기술 자체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뭐 물리적으로 연결한 시뮬레이션들이 이렇게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은요. 2005년도에 이제 발표됐었던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이 ASF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던 이 로드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SF 소설에서 나왔었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서 이걸 사람들한테 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로드맵의 핵심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즉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웹을 3D로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공간처럼 3D로 인터넷을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출발이 아닐까. 물론 뭐 그것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문자라든지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영상 같은 것들보다 더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은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표현하는 이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현실을 닮은 가상 공간, 혹은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인해 더 발전하는 현실, 제가 이거 그냥 조금 요약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Virtually Enhanced Physical Reality,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더 낮게 만들고, 그리고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가상 공간이라든지 데이터가 휘발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계속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하는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상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상 공간을 활용한 훈련과 개발을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메타버스는 단순히 그냥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되는 게 아니고,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교차로인데 이 교차로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교차로를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각,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문법인데요. 감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보드 마우스 혹은 뭐 게임패드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디바이스 이상의 뭐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VR이라든지 모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가상 공간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생겨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이제 보여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라는 부분은 이제 뭐 메타버스의 뭐 4대 개념 중에서 미러월드,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한 똑같이 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다양한 기술들, 스캔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 같은 것들이 현실 데이터, 현실의 어떤 건축물, 공간, 아니면은 사람의 표정, 제스처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현실하고 가상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되는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법의 교차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 감각적인 뭐 XR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러월드라든지 이런 뭐 스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빼고라도 사실은 이전부터 현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상의 문법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례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화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게이미피케이션이 모든 어떤 뭐 서비스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생활화가 된 셈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이거 되게 사람들의 그 흥미를 돋구는데도 유용하고, 그리고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양한 활동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 검증이 된 거죠.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법들을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차로, 문법의 교차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각적인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존 라도프라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글 아주 많이 쓰시는 이 저기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작년에 발표해 가지고 많은 이 공감을 얻었던 메타버스의 7가지 레이어라는 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뭐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여기에서 어떤 그 필요한 기술들과 그리고 개념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경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보면은 가장 코어에 기술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제일 윗단에 경험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보는 분들 중에서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경제를 이제 메타버스의 근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XR이나 VR을 통해 가지고 실감 미디어적인 측면, 게임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경제적인 의미,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경제로서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기반으로 한 더 실감화된 가상세계라는 측면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기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공감하는 사회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그 테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게임 같은 기존의 가상 공간에서 많이 있어 왔던 그런 그 사례고요. 게임 외에도 어떤 창작자 생태계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고 그걸 공유하는 이런 그 커뮤니티들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려 그러면 그 근간에는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재미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 있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그게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의 그 어떤 온라인 게임으로 이제 그 비유해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 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시민의 인구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인구수가 유지가 되면은 그럼 거기서부터 경제 활동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가치를 거래하는 이런 활동들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체험, 경험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유니티에서 기술을 다루는 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다양한 가치 있는 경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각이라는 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본 것처럼 그런 새로운 레벨의 어떤 그 감각의 충족 같은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예로 들어서 보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마우스 쓰기 전에 이제 뭐 애플2라든지 뭐 IBM PC XT 같은 것들을 쓰실 때는 이제 키보드 위주로 이렇게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마우스를 처음 써봤을 때 이 되게 직관적으로 화면 위에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는 데 대해 가지고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자체도 물론 그 이전의 어떤 천공식 카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아무튼 그 이후로도 마우스로 더 직관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생기게 되고 그 뒤로는 터치 인터페이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XR 헤드셋 기반의 모션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은 이 AI 가지고 우리 그 손가락 같은 이런 신체 부위를 체크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핑거 트래킹, 헤드 트래킹 기술들까지 인터페이스들은 점점 기계가 편한 방식에서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가는 것. 이거는 뭐 어떻게 메타버스라는 용어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과 가상의 교차로라는 이 테마를 갖다가 감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 속에 있는 가상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점점 감각화되고
그로 인한 이익은 더 직관적으로 덜 배우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결국 이 우리가 VR 헤드셋을 쓰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공간은 책상 위였어요. 데스크탑 위였었는데 이제 양손이 자유로워지고 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컴퓨팅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공간 컴퓨팅,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더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현장 같은 데서도 활용을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360도를 다 이제 감싸는 이런 그 헤드셋 HMD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이 좀 특징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직접 이제 VR을 오랫동안 쓰면서 보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래 말을 듣기 위해서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카메라를 전환시키느냐 아니면 제 목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감의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상 오피스 같은 데서 작업을 조금 해보는 편인데 최근에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약간 그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좀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컴퓨터를 현실 공간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데서 오는 그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 그리고 가상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저는 이 감각적인 교차로의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HMD, VR HMD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예전부터 사실은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죠. 그쵸. 오큘러스 DK1을 제가 처음 써봤을 때가 2013년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거의 한 9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왼쪽에 지금 이제 바이브 헤드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그 주변 기기들 그리고 케이블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적 셋업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가지고 오큘러스 퀘스트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무선으로 아주 가볍고 그리고 설치가 쉬운 방식으로 이런 헤드셋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VR 안에서 자동차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뒤에다가 노트북을 메고 그리고 이 방 자체에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모션 트래킹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디자인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쉽게 단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헤드셋 하나만 있으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그 안에 올인원으로 포함이 되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그동안 있어 왔던 거죠. 그런 기술적인 발전들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감각적으로 현실과 가상을 이제 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그 실제 이제 아마추어 권투 선수가 VR로 하는 권투 게임 이제 게이머들한테 실제 권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격투 게임이나 권투 게임 같은 걸 할 때 버튼을 누가 빨리 누르고 정확하게 커맨드를 입력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의 권투나 실제의 격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건 게임의 문법으로 움직이는 그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의 문법으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움직임하고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마추어 권투 선수는요,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몸을 좀 쓰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권투의 그 특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힘만 들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런 그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게임이 게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 가상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가상 복싱 게임을 하다가 제대로 좀 복싱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복싱 어떤 배우로 그런 트레이닝하러 가는 그런 케이스까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어떤 가상 공간에서 그동안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 할 수는 없었던 자유로운 춤사위 같은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댄스 스쿨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션 컨트롤이 만들어내는 정말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댄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타이밍 맞춰가지고 버튼 누르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닌텐도 위라든지 키넥트처럼 이런 카메라 기반의 기술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사람의 동작을 캐치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감각이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감각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아우디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비티 스케치라는 VR 프로그램도 사실은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장비들이 달려있는 그 공간에서 하던 일들이 그냥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CAD 프로그램 쓰듯이 우리가 다양한 넙스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제품 디자인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또 현실적인 감각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또 현실에 가지고 와서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모법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점점 가상과 현실이 감각적으로 연결돼 가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MR 사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거는 CAD 데이터를 현장에서 이제 MR 헤드셋을 통해서 직접 이제 보면서, 우리가 도면만 봤을 때는 현장에서 이 도면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R 헤드셋을 통해서 직접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 공정 오류율이 되게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도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볼륨 좀 줄이고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에 현실 공간을 투영을 하는 이런 기술들은 흑백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패스스루를 되게 정밀도가 높게 구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메타에서 올해 이제 발표할 예정인 프로젝트 캠브리아 같은 경우에도 칼라 패스스루 이미지를 통해서 더 현실감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 경험을 선사해 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각적으로 점점 현실하고 가상이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캠브리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외부 패스스루 렌즈를 칼라로 하게 되면서 더 실감나는 그런 믹스드 리얼리티 경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관련 뉴스에 한번 좀 우리가 촉각을 이렇게 좀 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미러월드라고 아까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 데이터를 가상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워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라이다 센서 앱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에 이 라이다 센서가 달리면서 아이폰 그 앱 마켓에 이런 종류의 3D 스캐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한번 깔아서 테스트 해본 것만 해도 거의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밀도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스캔해가지고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는 상태 같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스캔해가지고 어떤 뭐 3D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걸 만들 좀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 데모 같은 데서만 활용됐던 내용들인데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주 쉽게 활용하는 쪽으로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그 3D 스캔 기술을 이제 보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어드밴스, 그러니까 발전되고 있는 그런 기술에는 뭐 요즘 아주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그 신경망 기반의 렌더링 기술들, 은선이라든지 우리가 찍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그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비어있는 부분이라도 알아서 3D 공간으로 채워주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 공간을 가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실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뭐 디지털 트윈 이 과정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버추얼 파리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가지고 파리 시내를 전부 다 3D화해서 뭐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내 인프라 개발 현황을 시각화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여기에 공원이 생긴다 아니면 여기에 도로가 뭐 넓어진다 이런 것들이 공고로만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혹은 뭐 알고는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실감을 못 했었는데 이런 실제로 3D화 해가지고 그런 인프라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니까 훨씬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저는 데이터들이 이제 추상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또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전 결국 그게 공감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그 대규모의 공간을 가상으로 만드는 데는 단순히 그냥 3D 스캔이라든지 이런 기술만 가지고, 기술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버추얼 파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 기반 정보 시스템, 그리고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픽시즈라는 이제 우리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컨버전 툴을 통해서 되게 경량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라이팅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같은 걸 넣은 다음에 이거조차도 이제 조금 경량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스트리밍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해가지고 퓨리어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저사양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정보를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디지털 트윈 사례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실시간 시각화 그리고 현실의 어떤 테스트하기 힘든 부분들을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하면서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혼다 자동차에서 디자인실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 디자인을
단지 이렇게 렌더링이라든지 모급으로만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 환경 하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의 그림들, 그리고 시간대라든지 날씨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가지고 다양한 조건에서 이 디자인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 좋은 품질, 좋은 인상들을 갖다가 우리 보여주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하는 데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현실 제품을 만드는 데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핀란드에 있는 오ulu 한국 디지털 트윈 사례는요, 이 항구에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들, 배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턴을 해야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같은 이런 지금 도선사분들이 하는 이런 작업들을 되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는 거는 여기를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그대로 내 위치라든지 이런 GPS 정보들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에 반영을 해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화물을 부릴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다양한 현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시나리오별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을 용도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픽시즈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CAD 프로그램에서 제조용으로 만들었던 데이터를 마케팅 용도로 쓰기 위해서 중간에 픽시즈를 한번 거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3D 데이터들, 그리고 현실 데이터들이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마케팅용이냐, 세일즈용이냐, 아니면은 뭐 디자인 검토용이냐에 따라서 포맷, 그리고 용량, 그리고 폴리곤 수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술이 좀 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미러월드를 만드는 데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례는 이 요트 회사에서 제조용으로 만든 데이터들을 이제 마케팅 용도로 쓰이는데 이런 데이터 최적화 작업을 되게 편리하게 했다라는 그런 사례로 지금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할 때 아무래도 이걸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마케팅용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만들어 줘야 되면은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전혀 그런데 개발의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냥 자기네 회사 제품 모델을 이제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컨피규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들도 점점 이런 기술을 대중화하는 데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유니티 포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현실의 모델링 데이터들 아니면 현실의 시각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의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볼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환경에서 이런 무스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튀어나왔을 때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아이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 자동차 조종석 드라이버 시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 버튼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조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스포츠 같은 데서도 이런 현실 데이터를 가상화하는 기술들은 좀 활용돼 가지고
좀 재밌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볼륨메트릭 캡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서 자유롭게 사용자가 이제 앵글을 바꿔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대를 바꿔볼 수 있는 이런 메타캐스트 기술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제 컨텐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UFC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360도 볼륨메트릭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거를 결국 이런 아이패드 앱 같은 거를 만들면은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시간도 조절하고, 그리고 이런 그 앵글도 조절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포츠물을 통해서 2차 창작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 데이터가 가상 공간으로 점점 많이 넘어가는 추세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갖다가 옮겨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가상 공간을 AI 훈련의 방법으로 이제 공간으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런 그 로봇을 간단하게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훈련된 데이터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로봇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런 그 데이터들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로봇을 이제 그 유니티 안에서 어떤 뭐 장애물을 갖다 체크를 한다든지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상과 현실을 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즉 공장에서 로봇 암을 트레이닝 할 때도 실제 로봇 암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가상의 로봇 암을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로봇 OS 기반으로 옮겨서 실제 로봇에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그 효율을 올리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례들도 이제 하이얼 사례인데요. 이런 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재밌는 사례는 이제 가상 데이터를 현실의 어떤 위험 물건을 추출해내는데, 적발해내는데 활용되는 이런 사례들도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가 공항에서 위험 물건을 우리가 검출해내는데, 실제 사진을 가지고 총과 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AI를 훈련시키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의 조명,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도검류라든지 총포류 같은 것들을 섞어 놓고 AI를 훈련시키는 가상 데이터 제조, 이렇게 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가상 이미지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그냥 실제 그 사진만 가지고 훈련시켰을 때보다 현실과 가상 데이터를 같이 썼을 때 훨씬 인식률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그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 있는 사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그러니까 AI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현실 데이터를 가상으로 옮기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또 나오는 솔루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잉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어떤 솔루션을 만든 게 비행을 하고 나서 그 어떤 비행기 기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은 부분들을 다양한 그 어떤 데미지 입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걸 ML 에이전트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아이패드 같은 이런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한번 스캔을 쭉 하면은 어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점점 가상과 현실 데이터가 교차되는 현상들을 지금 좀 케이스 기반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의 교차인데요. 저는 이게 아까 뭐 결국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월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거죠. VR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 우리 이 사용자들은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고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간단한 비주얼 스크립팅 툴하고 모델링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들만의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메타에서 그걸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다양한 컨텐츠나 모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이요, 결국은 다 이제 익히 이제 익숙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게임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뭐 파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총싸움하는 부분, 방탈출하는 부분들을 다 게임에서 온 문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게임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면은, 지금 제가 조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예전에 NC소프트에서 이제 만들 때 참여했었던 영어 교육용 게임입니다. 교육용 게임인데, 이때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재미있는 좀 현상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법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요. 매일 떠나는 영어 여행. 영어로 통하는 세상, 호두 잉글리시를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소개합니다. 음성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Hello. Hi, I'm Amy. You're the new maker. Yes, I am. 캐릭터와 영어로 대화하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Hello, kid. Nice to meet you. 아마 뭐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호두 잉글리시라고 지금 이게 서비스되고 있는 영어 교육용 게임인데, 저희가 이제 Oh, I'm 인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I'm a police 만들었을 officer. 때는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는 데 집중을 하고 300여 근데 명의 그 영어 후기에 친구들과 결과는 학습을 다양한 해서 대화를 그거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바꾸는 문법이 이제 필요했던 매일 거죠. 전개되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흥미로운 재미있게 스토리. 활동을 할 때 가장 이제 머리도 잘 돌아가고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곳곳에 숨겨진 재미있도록 흥미로운 뽑아주는 영어 건데, 퀴즈. 공부가 항상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다양한 공부가 이 놀이보다 게임적인 재밌어집니다.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라는 활동을 대화를 놀이처럼 통해 보이게 향상된 만드는 영어 말하기 그런 실력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습득한 교육을 하게 다양한 된다면 어휘력.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놀이를 몰입형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가 하고 세계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만화 컷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용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영어를 따라하세요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은 영어 공부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놀이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학습 결과 데이터처럼 학습 시간, 그리고 문장 발화수, 그러니까 말을 한 횟수, 그리고 어떤 단어 표현, 영어 표현 같은 것들을 갖다 익힌 개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치사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방금 보셨던 뭐 데이터를 현실 데이터를 쉽게 가지고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XR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컴퓨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긴 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가상 공간 자체를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가상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스토리도 문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덜 지루하게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 보자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인터넷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왼쪽처럼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HTML 도큐먼트 형식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공간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반드시 3D로 만들어져야 되나? 메타버스는 반드시 XR 기술이 필요한가?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이제 줘야지 사람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게 또 경제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많이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전에 영화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처음엔 아주 짧은 영화였었지만은 점점 그 사람들을 몰입시켜가는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그 영화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 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감각을 충족시키는 미디어들은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끄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문법들을 가상 공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게임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게임에 활용되는 기술 같은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옆에 있는 이 그 머신러닝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 자체는 실제 프로그래밍 규칙을 가지고 와서 그걸 조금 게임처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처럼 게임이 완전한 가상 공간이 아니고 점점 현실하고 접목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뭐 스페이셜 같은 이런 서비스에서 하는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드비 경매장을 방문하는 이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개발자 회의죠. 이그나이트 같은 행사에서 행사 자체를 VR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하는 게임하고 상관없는 일들도 문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저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은 게임, 가상은 가상, 현실은 현실, 일은 일 이렇게 이제 봤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메타버스가 저는 우리한테 주는 어떤 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과 현실, 그리고 그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기술들과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까? 한번 몇 가지 이것도 케이스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추얼 휴먼들, 제일 왼쪽은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하고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든 그 한유아라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중앙은 로지,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유니티 사용해서 만든 수아라는 이제 버추얼 휴먼 캐릭터인데요. 정말 이 외에도 이 세 명 외에도 정말 많은 그 지금 그 버추얼 휴먼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 가상 인간들이 뭐 SF 같은 이야기지만은 현실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갖다가 대신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현상 흐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돌을 시작한 사람 그 가상 휴먼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 뭐 레플리카 VR 같은 경우에는 말벗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가상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뉴스가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그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휴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디지털 휴먼이 아니냐. 사람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전달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리고 추상화된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버추얼 휴먼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화된 형식으로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음성 발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리고 맥락 이해 같은 최근에도 많은 그 관련 AI 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드레스X, 이건 버추얼 코스튬, 그냥 버추얼 패션 회사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아까 쭉 보여드렸던 사례들, 기술들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완전히 신개념 서비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상, 그러니까 패션 산업이야말로 가장 쓰레기, 즉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고 뽐내고 싶은 욕구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상의 옷을 통해서 내가 SNS나 이런 데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실제로 옷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만 존재해도 되는 이런 사업들도 최근에 많은 그 호응을 얻고 투자를 얻어가지고 실제 패션 회사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신개념의 그 서비스들이 향후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그 감각적인 데이터 그리고 문법 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현실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이 쉽게 얻어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프로젝트 플라토라고 이제 도시에서 동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일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그 일반 사용자가요, 그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엔진에 올려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비슷한 그 서비스 그 연구를 갖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 지도 같은 것들을 더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세밀하게 이런 그 기업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독점되거나 아니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속 컨텐츠 창작자들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주어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그 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도 향후 좀 기대가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재밌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포토그래메트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라이다 센서 가지고 이렇게 쉽게 스캔하는 장면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가지고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찍은 자기 동네를 포토그래메트리로 3D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레이싱을 하는 이런 그 실험을 어떤 그 좀 유럽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좀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개인이 어떤 자기 도시를 갖다가 3D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리 엔진이 적용된 레이스카를 가지고 이렇게 몰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기존에 없었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써보기로도요. 그 산타모니카 비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대중들한테 이렇게 그 레이싱 코스를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돈을 받는 케이스들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새로운 타입의 그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결국은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이제 리얼 VR 피싱이라는 이 VR 게임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기가 잡은 고기를 이제 따님한테 이제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활동들도요,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게임 패드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하는 낚시 게임이었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한테 이 낚싯대 들이우는 키는 뭐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찌 조정하는 키는 뭐고요, 그리고 릴 감는 그거는 마우스 중간 휠로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야 될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시대 감각적인 그 어떤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현실 데이터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상 속의 문법을 우리가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그 목적 자체는
기존보다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사실은 이런 VR 경험을 갖다 시켜드렸을 때 의외로 되게 좋아하세요.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그 다양한 이런 기술들, 이 서비스들을 좀 다양한 연령층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서비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다 좀 종합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제 그 메타 퀘스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앱에서 그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 건축물 시뮬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이 안에 이런 그 설계,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협업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경험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어떤 모형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지 예상을 하는 거랑 아니면은 뭐 어떤 그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직접 체험하면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라이노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이런 관련된 툴하고도 데이터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상현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그 스마트 패드에서 직접 보면서 VR 헤드셋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들, 솔루션들이 미래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캐주얼한 그런 컨텐츠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 스틸은요, 우악꽃의 게임 방송이라는 인기 유튜버 분이 VR 속에서 연극을 하고 일종의 시트콤 같은 걸 하고 그걸 컨텐츠로 만든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그냥 안에 VR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제스처하고 음성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역할극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컨텐츠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방식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은 또 더 쉽게 그리고 또 새로운 장르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향후 이 메타버스 기술들이 활용되기 쉬운 어떤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경험들이 좀 현실 되게 재밌지만은 그리고 의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아직까지도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이런 가상 그 조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드라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대중들이 이렇게 즐기려 그러면은 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VR도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허들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이런 그 좋은 컨텐츠들을 더 대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술과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 시장들이 아주 커져 가지고 아까 제가 초반에 가트너에서 예측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뭐 꼭 뭐 현실을 포기하고 뭐 가상 안에서 생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실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가상에서 만나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정보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장 자체, 단어 자체보다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의 감각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르비안의 법칙처럼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말은 7% 정도, 그리고 목소리 톤은 38%, 바디랭귀지가 55% 정도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까 감각과 데이터와 그리고 문법 중에서 이 감각의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라는 이 환경에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가상과 현실의 접점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주제를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함의는 물리적인 현실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가상의 현실이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 물리와 현실 사이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효율, 그리고 새로운 통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그리고 많은 어떤 비전 설계자들이 메타버스를 많이 좀 탐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연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